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음량의 이론과 오행의 이론을 이제 연결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내용에서 제가 추가로 이제 연결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음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산을 연상하셔도 되고요. 언덕이라고 하는 개념에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그림을 여기 빼드렸는데 제가 칠판으로 그림을 그려 여기 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 제 몸이 언덕이고 해가 여기 있으면 해가 내리쬐면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밝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반대쪽은 어둡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화면으로 보신다면 지금 빛이 이렇게 쪼이면서 제 뒤로 아마 그림자가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 움직이면서 바로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림자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엎드렸을 때 내리쬐는 등을 양이라 하고 여기 복부 가슴 쪽을 음이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연상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할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을 얘기하면 해는 양이요 달은 음이다 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조금 더 비유가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그럴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해라고 하는 것과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놓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음이라고 하겠어요? 조금 고민이 되시죠? 해는 뜨거운 게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해를 양으로 보고 촛불을 음으로 봐요. 근데 촛불과 얼음을 비교를 하죠. 그랬을 때는 무엇이 음이고 무엇이 양인지 아마 쉽게 여러분이 대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촛불이 불이잖아요. 불. 작은 불이라도. 그래서 촛불이 양이고 얼음은 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음도 됐고 양이 됐죠. 자, 제가 요것을 비유를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는 기운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원 안에 여기 음과 양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이 많아지면 양의 기운은 적어지고 양의 기운이 많아지면 음의 기운은 적어지는 것이 만고의 이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원 안에 왜 태극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느냐. 음양의 기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은 변동이 없죠. 동그란 원은 변동이 없지만 그 안에서 음과 양의 기운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돈으로 가볼게요.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면서 화폐가 나왔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금이 이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처럼 간다라고 하면 부라고 하는 것과 빈하다는 것,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돈은 쏠리는 곳으로 또는 돈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돈이 많은 있는 것을 원하겠죠,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제가 부동산의 원리로 비교를 해봐 드리면, 여러분이 집 한 채를 굉장히 어렵게 장만했어요. 부동산 시장에 왜 많이 뜨느냐? 장만한 부동산이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개념. 이게 꼭지점이다 생각하고 만약에 100만 원의 집을 샀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됐다. 너무 싼가요? 요즘 시세?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내가 1000만 원에 팔았으면 그때는 굉장히 이익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1억이 됐어요. 그럼 난 손해를 봤죠. 근데 산 사람은 이익을 봤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음양의 흐름처럼 내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것이고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음양의 조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양의 원리가 우리 인체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행하면은 해와 달을 뺀 나머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에서 우리가 일월 빼고 화수목금토를 얘기했는데 제가 굳이 목화토금수다라고 외우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주의 원리가 돌고 도는 그런 변화의 관계인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목 기운이 화의 기운으로, 화의 기운이 토의 기운으로, 토의 기운은 금의 기운, 금의 기운은 수의 기운으로 가고 수의 기운은 다시 목의 기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교하다면 자, 또 이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목의 기운은 봄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자, 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여름이 오죠. 여름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화에 해당이 돼요. 뜨거운 빨간색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토가 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화의 개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계절과 계절 사이에 있는 게 토예요. 그래서 봄하고 여름이 지나갈 때 토의 기운이 있고 여름과 가을이 지나갈 때 토의 기운이 있고 가을과 겨울로 넘어갈 때 토의 기운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환절기라는 표현하죠. 그게 토의 기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토의 기운으로 가는데 토의 기운이 금의 기운으로 가는 이 중간에 이제 토의 기운을 표현을 했어요. 자, 금의 계절은 뭐였어요?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수로 변한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겨울의 기운이 된데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봄이 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주의 흐름이다 라고 기억을 한다면 목화, 토, 금수로 우리가 하나의 서클을 가지고 순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목은 나무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화는 불을 의미하며 토는 흙을 얘기해요. 그리고 쇠는 금을 얘기하고 수는 물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자어에서 나무, 목, 불, 화, 흙, 토, 쇠, 금, 물수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요 색깔과 흐름만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색깔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봄에는 나무가 확 올라오는 거 아니죠. 봄에는 땅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그들의 색상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해주면 초록색 또는 파란색 이것이 목의 기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들은 그 나뭇가지에서 파란 새싹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목의 기운은 청색 또는 녹색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고 여름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자결하는 태양을 표현해서 뜨거움의 상징 빨간색으로 얘기하고 토는 흙을 얘기해요. 흙의 색깔 하면 여러분이 왜 노란색이지? 라고 연상이 안 되시면 황토색을 기억을 하세요. 흙의 색깔. 자, 그 다음에 금은 다이아몬드, 쇠 이런 것들이 다 금속. 어떠한 그 돌덩어리 수렴작용에 땅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면 걔네들은 빛을 받으면 반사되는 것이 하얀색이다. 그래서 흰색을 금의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이 색깔을 왜 검정색으로 했느냐.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수면이 깊은 바다를 보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검정색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물의 색깔을 검푸른 바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서 색깔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목화토금수가 있고 목의 기운, 그러니까 나무, 그 다음에 뭐죠? 불, 흙, 쇠, 물,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 각각 목화토금수의 성질이 있겠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위로 올라가요. 수직 상승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상승하는 기운, 발산하는 기운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 상승도 여기도 나왔네요. 그 화의 기운도 마찬가지. 불이 아래로 꺼지지 않죠. 위로 막 올라가죠. 그래서 목과 화라고 하는 거는 음양으로 따져서 얘기할 때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양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목화는 양의 기운으로 얘기하고 목은 발산의 의미, 화는 상승의 의미로 굳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토는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수의 기운과 금의 기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 제가 색깔별로 글씨를 표현하느라고 써놨는데 금의 색깔 흰색이에요. 잘 보이시나 몰라요? 자, 그래서 금수를 얘기한다면 금은 특징적인 것이 아름답고 차갑고 단단하고 두드리면 이렇게 쇳소리, 요래 징의 소리, 뭐 이게 트라이앵글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수렴작용, 응축작용 이런 걸 또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쇠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저기 용광로, 우리 되게 커다란 그 용광로에 쇠를 녹여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제형을 뭐랄까 어떤 금형을 만들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쇠는 불을 무서워해요. 쇠는 불에 녹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상극을 얘기할 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의 특징적인 것은 차고 단단하다, 응축돼 있다. 그래서 수렴의 역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 특징은 물이잖아요. 물은 차고 습해요. 차고 습한 기운이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얘기했던 금도 얘기하면 쇳덩어리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물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래로 내려가죠. 자,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하고 금은 뭐라고 한다? 음에 해당하는 기운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음양의 이론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강 다른 거, 그 다음에 여긴 저장과 발산. 그래서 음양으로 따지면 목화, 양, 수, 금 이걸 음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토는 자양 성분 무엇인가를 모으고 이렇게 중화시켜주고 흡수해주고 이런 것으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흙이죠. 그래서 토는 중간에 중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행의 특징적인 것을 알면 음양을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5개의 운행이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긴 게 오행설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행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거. 아마 상생, 상극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특징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상생과 상극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생과 상극의 특징이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렇게 도는 거 하나의 서클로 목에서 시작해서 다시 목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의 원이 계속 도는 것은 상생이라고 표현했고 여기 이렇게 살살배가 서로 별표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죠. 요 개념은 우리가 상극의 개념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군생수를 얘기해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목의 기운, 나무는 태워서 이제 나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불을 발견할 때는 나무를 이렇게 부닥쳐가지고서 발생되는 불꽃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나무는 불을 생성한다. 목생화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불은 나무를 태워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화생토라고 표현하게 되고 태워진 재가 흙 속에서 쌓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뭔가 미네랄 또는 흙 속에 있는 진주가 뭐죠?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토생금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금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금속성의 미네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쇠는 물을 생성한다. 금생수로 오색약수를 연상하셔도 돼요. 그래서 금생수라고 표현하고 물은 누구를 이렇게 키워주게 되냐면 나무들은 물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생목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상생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상극의 개념을 보시면 극은 제압하는 것, 누르는 것으로 먼저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생의 관계에서는 목극, 토, 나무는 흙을 밀고 뿌리를 밀어요. 그래서 토를 제압한다 이런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토는 토극수라고 해서 이 흙은 물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파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게 석주머니 이렇게 해서 막아놓잖아요. 그래서 토극수라고 표현하게 되고, 불은 물로 끄죠. 그래서 수극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불은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앞에 용광로에 있는 쇠를 녹이는 건 누구다? 불이다. 그래서 화생금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아직 화극금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상극의 원리는 서로 제압하면서 누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기에 이 나무는 이렇게 불을 생성하고 불은 다시 흙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토생금, 그 다음에 이거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생수를 얘기해주게 되고, 다시 이것이 이제 물을 나무 속에 이제 막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나무가 잘 자라게 돼. 이러한 그 우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원리는 서로 조화로움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눈여겨서 기억을 하실 것이 오장육부에는 목화토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다음 단계 여러분이 외우실 게 뭐냐면 장부하면 여기 있죠. 목화토금수. 자, 목화토금수. 그러면 장에 해당하는 거 하면 자, 기억하시나요? 간, 심, 비, 배, 신. 장, 그 다음에 여기 담, 소, 위, 대, 방. 부였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장에 해당하는 거, 간신, 비, 배, 신. 여기는 부에 해당하는 거, 담, 소, 위, 대, 방을 목화토금수에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서 이 각각의 오장육부는 그 흐름을 탄다라고 하는 거. 또 여기에 화살표 있는 것이 상극의 원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운이 상승돼 있는 것이 끊임없이 상승되면 큰일 나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간의 기운이 상승이 되면 막 성질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노발대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화를 계속 많이 내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간의 기운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땡길까요? 자기 본능적으로. 요즘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음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IMF 시절 이후로 불닭, 순대도 빨간 고추장에 고춧가루에 버무린 매운 것을 찾게 됐거든요. 그게 본능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매운맛은 무엇이냐면 여기 금의 맛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의 맛이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매운맛은 간을 다스리게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기 금이었죠? 여기 목이었어요. 금금목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지. 금은 쇠라고 얘기했고 쇠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 도끼는 나무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의 기운은 목의 기운을 누를 수가 있죠. 그래서 맛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금의 매운맛은 목의 기운을 다스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매운맛이 땡긴다라고 하는. 요건이 가장 원초적인 논리를 이제 가볍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건데 우리 저 뒤에 이제 가시면 다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딱 목화토금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얘기가 되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로 가시는 것으로 하고 인체에 대한 그 목화토금수, 오행의 원리,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오늘 1강의 전체적인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